영화 만드는 것보다 육아가 더 힘든가요? 굉장히 좀 육아 말씀하실 때 피곤해 느낌이신데요. 네. 너무 늦어서 그래도 그런 만큼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김현 가족 네. 네, 김현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뭐 좀비물보다는 먼저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구상하신 작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이 작품을 하게 되셨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개봉까지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좀비 영화를 그러니까 저 예산이 아니라 이제 상업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다들 저를 좀 미친놈으로 봤죠. 그리고 뭐 거의 저 영화 이렇게 보여도 예산 꽤 들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뭐 많이 든 영화는 뭐 그렇게 많이 든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비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다행히 그 이후에 부산행이 나와서 잘 됐잖아요. 그 덕을 좀 봤죠. 저는 사실 좀비 영화 매니아는 아니었어요. 그냥 근데 항상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은 뭐 이렇게 리틀 미스 선샤인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가족 영화들 그리고 뭐 괴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치 무비라기보다는 가족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부조리국이긴 하지만 가족 영화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명의 주인공들, 특히 이제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운명적으로 엮여 있는 그 참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결국은 내 편인 뭐 그런 그래서 가족 영화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 데뷔작도 아마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누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말로 이 컨셉을 하나 던져주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를 1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컨셉을 딱 던져준다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 컨셉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 지금도 영화가 판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야 2008년도 같은데? 라는 말을 해요. 2008년도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그때 아마 하나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가 그래서 한 100편 이상은 되는데 그때 한 10편도 안 됐을걸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피바람이 불었죠. 많이 불었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영화사에 있었는데 영화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정리해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영화사 뭐 제작사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영화과를 나와서 계속 편집 일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도 편집 일을 했는데 뭐 저는 그래도 재주가 있으니까 나와서 편집을 계속 했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기획실에 있는 친구들은 막상 나오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그 작업실에서 공간 하나 내주고 니네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뭘 하더라고요. 근데 막 전혀 가망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 근데 좀비한테 물리면 그 전염병이 나아. 근데 좀비가 될 수도 있잖아. 에이 이런 거 안 되겠지? 그리고 다음날부터 안 나왔어요. 계속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재밌겠네 그러니까 에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좀비 영화 이러고 그냥 사라졌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말한 2008년에 한국 영화들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제 그 당시부터 마블 영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당시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거의 이제 극장을 독과점 하듯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영화 주간지에 있었는데 매주 이제 그 문제 가지고 기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했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외환위기 때문이죠. 네. 외환위기랑 겹치고. 그러니까 저는 IMF도 겪었고 외환위기도 겪었고, 이게 IMF 때는 필름값이 확 올라가가지고 그때 필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영화가 보면은 배우나 그래도 감독이나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맞는 편이긴 한데, 사실 저는 투자나 배급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막 악덕하고 막 욕 많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 망하면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저희는 연출료 다 받고요, 출연료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또 이게 되게 거대한 장치 산업이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좀 많이 봐주세요. 뭐 요즘 극장료 많이 올랐다고 막 하는데 다른 나라는 더 비싸대요. 감독님, 네, 오늘 기묘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관객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쫑이님께서 시골 노인들의 이야기를 서사의 주요 소재로 삼았다는 점이 이제 너무 신선하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미있었다고 하시면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는지, 그러면서 영화를 찍으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또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맞네요. 네, 일단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영화는 아이러니가 있어야 그냥 뭐 영화는 영화일 걸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러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비한테 물리면 대부분 좀비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인데, 만약에 좀비한테 불렸는데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우연치 않게.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출연을 하시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좀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괜히 제가 그분들,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신뢰하는 게 실수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촬영하는 그날까지도 뭐 박연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경로당 멤버들 막 다 나오고 노인회관 멤버들이랑도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조심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쓰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네,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재도 소재지만 좀 낯선 소재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불편하지 않을 영화, 그런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12세까지 내려갔죠. 그럼 이제 설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배경이 이제 충청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고, 또 이제 주유소라는 공간을 또 특별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유소라는 공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코믹한 설정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 고향이 충청도고요. 그리고 이제 좀비 하면 딱 생각했을 때, 지역을 그냥 떠올렸을 때 뭐 단연, 뭐 충청도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주유소는, 시골에선 주유소 한번 왔다거든요. 이제 주유소는 거의 그 동네 유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한 게, 주유소가 사실은 그게 주유소 한번 저희가 이번에 찍은 데가 실제 주유소 자리예요. 주유소인데 저기가 10년째 폐업해가지고 방치돼. 왜냐하면 그 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유소 한번 하게 되면 그딴 못 쓰거든요. 그 밑에 탱크랑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러니도 좀 있어요. 그 주유소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생계 수단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주유소 생각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유소가 왔다라고, 돈 많이 번다고,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주셨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훌란 라이온님께서는 어떻게 시리어스하고 비극적일 수 있는 좀비물을 이렇게 재밌고 희극적이게 만들 수 있는지, 좀비 장르 이제 코미디 톤을 어떻게 계속 밀고 만드실 수 있으셨을지, 또 전개할 때 분위기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그냥 성격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통 시나리오 쓸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는 대충 대부분 보면 신호흡 쓰고 트리트먼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면 아무튼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막 쓰시는 편인데 저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국 나오는 거 보면 다르긴 한데 이게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한 명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인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그 캐릭터들 그 구성이나 캐릭터들끼리 어떤 그런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뛰어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는 제가 잡아놓고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중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고 민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고 해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거죠. 그들이. 네. 사실 이제 감독님께서 또 캐스팅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하긴 했지만 일단 판은 또 감독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뭐 박인환 배우님, 김남길 배우님, 정재용 배우님, 엄지원 배우님, 또 정가람 배우님, 이수경 배우님 나오는데 그분들의 캐스팅 조건도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움직이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나름 코믹한 또 감성들도 또 연기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를 캐스팅할 때도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캐스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신인 감독의 조건이 있을 수는 없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역할,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뒀던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드리면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었고요. 근데 대부분 승낙의 이유가 그냥 그거였어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영화 한 편 있어야지라는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좀비 역할을 했던 가람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역할이 굉장히 배우가 하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없잖아요. 대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던 캐릭터니까 그래서 제안을 몇 번 드렸는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4등이라는 영화를 보고 캐스팅한 건데 4등에서는 굉장히 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냥 되게 순박한 청년이에요. 시골 청년이에요. 걔도 밀양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다 캐스팅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캐릭터들이 뛰어놀았다라는 거는 캐스팅, 그러니까 그 배우들도 물론 그랬지만 이야기를 짤 때, 이야기를 만들 때도 처음에 그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처음에 삼형제로 했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딱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으로 해거리라는 캐릭터가 탄생이 되면서는 그냥 그들이 유기적으로 알아서 저는 상황만 주고 그냥, 그래서 작업할 때 굉장히 저도 시나리오 작업 되게 힘들거든요.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네, 그랬던 겁니다. 그럼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어떤 상황들을 그 배우들에게 전달을 한다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는 배우들의 애드립 같은 경우도 좀
허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대본에 있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게 했는지? 우리가 말투가 다 다르듯이 배우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뭐 근데 배우들이 워낙 베테랑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건 안 해요. 이상한 건 안 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쪽에서 혼자 중얼중얼 해요. 들으라고. 제가 대꾸를 안 하죠.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저희 시나리오를 많이 다니니까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나리오 보시면은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아요. 내용은 맞는데 그 본인들의 그러니까 정재영이라는 배우가 아니라 중걸이라는 캐릭터의 말투로 민걸이라는 캐릭터의 말투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질문 중에 꽤 많은 게 이제 주유소를 클럽처럼 활용한 장면에서 많이들 웃으셨다고 해서 이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만드셨냐고 라고 하는 질문들이 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그 장면 제작 과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처음 그 설정부터가 무조건 이거는 한 컷으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도 좀 있기도 했고요. 근데 원시형 커트로 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게 저희가 그게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무섭고 공포심에 무슨 아찔아찔하고 스릴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관객분들이 보면서 저게 나래도 저렇게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어떤 체험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컷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최대한 컷을 끊지 않고 가는 게 그런데 좀 방해가 되지 않게 더 몰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가 되지만 좀 원시론 커트로 좀 했어요. 그래서 다소 몇 장만 들어도 좀 엉성하기도 해요. 제가 봐도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엄청 추웠거든요. 저희 1월달, 2월달에 찍은 거예요. 네, 좀비들한테 나중에 기름 뿌릴 때는 거의 폭동 일어났었어요. 폭동 직전까지 갔었어요. 감독님한테 막 욕하고 그러나요? 아니 우리 좀비 군단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찍기 전부터 그날 아침부터 PD 제작 다 와가지고 오늘 이거 할 거냐고 그래서 이게 저 장면은 좀 촉수가 됐어요. 사실 저는 저거 그러려고 했죠. 근데 갔다가 제가 벌 받은 건지 제가 미끄러졌어요. 그 전날 또 눈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다 고생 많이 해서 찍었는데요. 그냥 저거는 그래서 컷을 끊지 않고 가기 위해서 전현 감독이랑 굉장히 콘티 짤 때부터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또 미술적으로 또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달라고 해서 미술 감독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렇게 기껏 만들어 놓고 불태우거나 폭파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다 했죠. 네, 불태웠다는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불을 활용한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불꽃놀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같은 이제 수첩을 보게 되면 어떤 빛에 좀 민감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불꽃놀이는 이제 뒤에 가면 그것이 이제 폭발의 이미지로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좀 폭발 또 불꽃 이런 이미지에 활용을 좀 하신 그런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주유소가 타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도 있잖아요. 욕망, 그러니까 어떤 그릇된 욕망이었고 그게 이제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달라요. 저는 인간이 하는 그 축제나 페스티벌에서 제일 화려한 건 폭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폭죽 빵 터지면 안 쳐다보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그게 밑에서 그러니까 그게 찍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업은 아니에요. 밑에서는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그리고 폭죽 같은 경우는 이게 불꽃이 탁 터졌다가 진짜 짧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거리 내 가족의 어떤 그런 처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 앞으로도 제가 그냥 폭죽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냥 가급적 앞으로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만들 영화에는 다 뭐 넣어볼 생각인데 그것 때문에 어저께 사진을 싸웠어요. 네, 누구랑 싸우신 거예요? 네. 군대 주는 사람 아, 네. 촬영 현장에서도 욕먹고 또 불꽃놀이 한다고 또 싸우시고, 예. 저는 이렇게 코믹한 영화 만들면 현장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말씀만 들으면 저만 빼고 다 재밌죠. 저만 빼고 다 재밌어요. 네. 원래 감독이란 또 자리가 또 그러지 않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죠.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면 문 열다가 다시 닫죠, 이렇게. 뒤에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저거 나구나. 부어 이런 거 뭐. 네. 이 영화의 코믹한 감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냥 감독님이랑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디가 근원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관객분들 남기신 질문 계속 좀 여쭤봐 드릴게요. 빙그리님께서 중거리는 물리고 싶었던 욕구가 없었던 걸까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없었던 거예요. 보면 이 비슷한 동네 친구들도 이렇게 물리러 오잖아요. 예, 그래서 중거리는 아예 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예. 그 얘기를 정정 선배님이랑 하긴 했어요. 부탁합니다. 근데 정정 선배님도 나한테도 안 물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런 질문을 몇 번 받긴 했어요. 받긴 했는데 사실 저 같아도 그닥?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꼭 이게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 주식 사면 오른대요. 근데 전 주식을 안 하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 다른 거로 벌면 되죠. 네, 영화로 벌면 또 되는 거니까. 영화로는 이렇게 돈 버는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거랑 관계된 좀 비슷한 좀 맥락의 질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그 상업적인 흥행은 크게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포함해서 매니아층이 좀 꽤 생겼던 영화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20년 이후에 K-좀비 열풍이 불면서 좀비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더 많아졌는데, 지금 개봉했더라면 좀 더 반응이 핫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시면서,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작품이라는 평가도 해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개봉했을 때 야 댓글 보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 영화 개봉했을 때가 극한 직업이 1000만 딱 넘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포탈이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요즘 달리는 댓글을 보면 이거 개봉했었어? 이런 영화 있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저희는 거의 네가 감히 극한 직업의 아성에 도전하는 이런 저렇게까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근데 개봉 시기는, 개봉 날짜는 저희도 숱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저는 그거보다도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영화 스텝으로 계속 일하면서 계속 이제 현장에 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 좀 영화 산업이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영화판이랑 영화 시스템이랑 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적응을 조금 하지 못했고, 좀 부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작비나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10년 전 생각만 하고 제가 작업에 임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데서 나오는 좀
좀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저희 영화가 이렇게 될 만큼 극한 직업이 1,700만 갔잖아요. 뭐 그럼 된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저는 엄청 사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 제가 관객 수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거의 30만 정도 되는 관객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이제 정확히는 27만 명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그 개봉하기 전에 감독님도 그렇고 또 제작진 또 배급사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의 수치까지 생각해 두신 부분이 좀 있었나요? 아니 근데 이 영화가 그렇게 막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 다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뭐 사람마다 달랐는데 결국은 그거죠. 그냥 본전만 하자. 본전만. 왜 다들 그랬냐면 이 영화가 사실 투자해 주신 분도 그렇고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뭐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 영화가 좋아서 다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상업적으로 막 대박나게 이렇게 생각하고 모인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힘으로 영화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더 미안한 마음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잘 됐으면. 왜냐면 분명히 저 말고도 저보다 더 기발한 상상력 갖고 있고 더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좀 독특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영화가 잘 돼야 그분들한테도 또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누가 그랬더라? 일단 그래. 내가 다시는 페스티벌류로 영화를 하나 봐 내가 이제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라부터 해가지고 이거 안 되나? 근데 다들 영화인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응원을 좀 받으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 그 결과는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또 영상자료원에서 상영도 하고 다시 한번 또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면요. 이분도 이제 질문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질문 안 하세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채팅으로 하고 계신 거. 잠시만요.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관객분들이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저희가 전달해드렸어요. 이게 그러다가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채팅창을 통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육아에 너무 전념하시느라고 바뀐 걸 모르셨을 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도 영화 끝나고 남아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소개를 또 해드리면 영화 이제 잘 봤다고 하시면서 죽은 사람들이 되살아난다는 이제 좀비 영화 설정은 개연성은 또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소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묘한 가족도 그렇고 좀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좀비 영화에 이렇게 지금 관객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는 창작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비물이 주는 매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좀비 영화 매니아는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사실은 그때는 인터넷도 별로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제가 좀 동안이다 보니 그때 많이 봤던 영화들이 사실은 좀비 영화들이 좀 그러니까 흔히 못 보는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데드 얼라이브나 네크로맨틱이나 이런 영화들을 그 전에는 무슨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이런 데 가가지고 보던 영화들이 일부러 가서 찾아보고만 하던 영화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고 되게 사실은 영화 하면서 제일 영화를 많이 보던 시기도 그때고 그때 봤던 영화들이 막 뇌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막 딱히 막 찾아서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막 그리고 다른 어떤 괴물이나 외계인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조금 이질감이 있잖아요. 근데 좀비는 다 사람이잖아요. 그 내가 물리면 막 나도 저렇게 된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사지절단 막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낭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 인터뷰 예전 거 살펴보면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좀비 영화는 사지절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무엇일까? 아니, 저희 굉장히 화목한 그래서 저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장면이 없고 한 번 나오죠. 팔 뚝 떨어지고 그것도 심지어 어이구 왜 그냥 모자이크 처리해버렸어요. 네, 예전에 그 미국에 시사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거 손가락에 하나 올라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 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야 이거 맞다고 할까? 이거 좋은데? 근데 그냥 사실 치기 어린 장난이고요.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좀비라는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온 거지, 그 어떤 좀비 영화? 그 전통적인 좀비 영화가 주는 어떤 그 공포나 스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폭력에 대한 좀 폭력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그걸 꼭 그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하지, 저희 특히 이제 회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특별팀은 더 하세요, 더. 마지막에 그 중거리 얼굴도,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감독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1좀비님께서 이렇게 우스갯처럼 감독님 외형을 보고 저와 같은 덕후 좀비 마니아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좀비 마니아가 아니라서 실망이네요. 우스갯처럼 남겨주셨고요. 이거 들으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질문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지원 배우가 연기한 역할은 뭔가 좀 사연이 좀 더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임산부이면서 말수도 별로 없고 또 성격상 괴팍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캐릭터의 성격을 이렇게 좀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좀비 영화의 특성과 연결되는 좀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대부분 가정에서 대장은 엄마잖아요. 네. 여기 앞에 또 어르신 분들도 계시고 형님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은 집에서 대장은 엄마입니다. 모든 결정도 다 대부분 엄마가 하고요.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동극이잖아요. 소동이 벌어지고 그럼 누군가는 이제 지시를 하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저는 이제 만덕이라는 그 가장이 있었잖아요. 한 집안의 어떤 좀 전시대라기보다는 만덕이한테는 현재인 거죠. 그 만덕 할아버지한테는 현재인 건데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고 그 아버지 보면은 중거리나 민거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반항을 하지만은 중거리는 그냥 순응을 하고 그냥 민거리는 그만큼 좀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그 아버지가 사라지죠. 부재가 되죠.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누가 하느냐? 그 남주가 한 거죠. 엄지원 배우가 했던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가족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또 여기서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또 출산하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 후라이팬 날리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았던 이 결정권자가 또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중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항상 중거리는 저랑 모토가 비슷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냥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냥 그런 주의인데 그냥 결국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뭐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대부분 그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사고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손가락질 해도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아이 얘기 이제 나와가지고 라이언 분분카를 탄 무진님께서 재앙적인 상황에서도 면역자가 등장하거나 이제 뭐 아버지 같은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아기가 태어나는 등의 희망적인 상황들을 연출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앞으로 영화를 만드시면서도 현재 사회에 대한 이 희망적인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주셨습니다.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러닝타임이 많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2시간 한 100분? 2시간? 이렇게 즐기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체험이잖아요. 되게 굉장히 즐거운 체험이잖아요. 근데 태어나가는데 그렇게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막 그렇게 저는 사실 새드엔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새드엔딩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다고 또 무턱된 뭐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다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해피엔딩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무책임해 보이는데 그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희망적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고 싶죠. 어차피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보고 들으시고 일련의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런 걸 느낀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피식 한번 웃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저는 감독님 같은 경우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초점이 더 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또 여기 관객분들께서는 좀비물을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좀비물이 무엇인지 또 작품 제작하면서 영향받았던 좀비물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들이 이게 꽤 올라오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또 가족 관련한 작품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가지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좀 최고의 그런 가족 드라마는 무엇이고 그럼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참고한 좀 가족 드라마, 가족 영화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본 영화,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리틀 미스 선샤인인지 미스 리틀 선샤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맨날 헷갈려요. 근데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원제는 제가 알기로 미스 리틀 선샤인인데 국내는 리틀 미스 선샤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꾸로 죄송합니다. 리틀 미스 선샤인인데 국내는 미스 리틀 선샤인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앞에 미스가 붙었을 때 마케팅적으로 이게 훨씬 더 한국 관객들에게는 끌릴 수 있다라고 해서 바뀐 거거든요. 네. 저는 최고의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괴물과 더불어. 근데 리틀 미스 선샤인을 보시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장난 버스를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서 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가 기가 막혀요. 밀고 마지막에 한 명씩 타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그 순서도 아무 기가 막혀요. 그건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되게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그 선댄스 영화에서 좀 작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앞에 한 30분 정도,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영화들이 대부분 할애하는 게 캐릭터들 설명하거나 배경, 백그라운드 설명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런 거에 많이 할애를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그거를 한 씬으로 보여줘요. 한 씬으로. 삼촌을 데리고 오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 명씩 등장을 하면서 그 저녁 식사 하나로 이 집안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갑시다 이러고만 떠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어떤 좀 신선했고요. 그래도 아무튼 보시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즐겁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보면은 제가 이래서 중거리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봐준 것 같고요. 그리고 좀비 영화, 제가 좀비 매니아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볼 건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좀비 영화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요즘 뛰어다니는 좀비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좀비의 미덕이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은 좀비의 진정한 공포는 때로 몰려오는 거지. 사실은 그 뛰어다니면은 뛰어다니면 안 무서울 거 없을걸요. 막 메뚜기들이 뛰어다녀도 무서고요. 쥐들이 뛰어다녀도 심지어 한 2살짜리 애들이 막 때로 몰려가도 무서울걸요. 그러니까 때로 몰려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 그건 안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좀비의 미덕은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조지 로메오가 처음에 좀비 영화 만든 것부터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데 그게 또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좀비는 결과적으로는 때로 몰려온다는 거. 그러면 결국 도망가다 공지에 몰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절단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데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좀비로 살아나요. 그리고 또 그 무리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게 사실 좀비 영화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부산행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까 어느 전해주세요. 어느 관객분께서 이제 감독님 좀비맨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다고 하셨는데 나가신 분들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세 분이 나가셨는데 좀비 이야기도 보려 나가신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고 질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면 그 좀비라는 이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좀비라고 이름 지었을 때 스태프분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유치하다고 좀 했던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그 유추하시면서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작사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작가분들도 많이 근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은 제가 10년 동안 혼자 했지만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뭐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이렇게 좀 도움 주신 분들은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한 분은 이 영화를 자기가 본인이 막 각색을 막 너무 해보고 싶다고 막 저한테 그러셨는데 근데 가져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못하겠는데요 이러고 이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기신 유일한 딱 보면서 좀비를 처음에 딱 보고 장난해? 저도 똑같았어요. 장난해? 이랬는데 그 해걸이라는 캐릭터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저희 영화가 크랭크인하게 한 1년 전?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고 정도에 나온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중걸 민걸 이랬는데 그 전에 이제 영걸이라는 남자 그냥 무식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걸이로 싹 바뀐 거예요. 근데 해걸이 잘 되다 보니까 해골 같잖아요. 그래서 쫑비를 원래 사장시켰다가 그러면 쫑비? 해골? 둘이 그런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네. 아까 감독님에게 실망하셨다고 하시면서 나가셨던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이 나가신 건 아니라고 질문하신 분께서 안 나갔습니다 라고 남겨줘서 전달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좀비의 미덕이 때로 몰려다니고 느리게 걸어다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좀비 영화 할 때 이제 좀비 움직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안무를 짜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좀 요구하신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비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요청을 하셨나요? 일단은 우리 가람이가 했던 좀비랑 저희 좀비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좀비 군단들이랑은 움직임을 좀 달리 했어요. 달리 했고 일단은 저희가 프리 작업하면서부터 그 좀비 군단, 그러니까 대부분 엑스트라들을 출연시킨 게 아니라 한 80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한 2달 정도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마이마시는 이제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저는 의뢰를 좀 했어요. 결국은 이게 뭐 아크로바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요하는 것들은 무술팀이
하게 되니까 이 좀비 군단들은 어떻게 보면 좀비 군단도 결국은 그 동네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움직임 자체에서도 그렇고 좀 아무리 좀비가 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 연기가 더 먼저다 생각해가지고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안무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크로바틱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지도를 부탁하는 편인데 저는 많이 하시는 분한테 해서 저희가 움직임들이 조금 그렇게 막 심하거나 뭐 이렇게 막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는 막상 지가 한다고 그랬는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었어요. 팔다리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로 묶고 한번 해봐, 일어나봐, 뭐 해봐, 뭐. 그랬더니 와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거야. 이게 딱 그랬어요. 그냥 경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경직. 그렇게 해서 계속 묶어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야기 듣다 궁금한 게 선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0명 정도를. 그러면 그 선발의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러니까 뭐 걷는 게 좀 경직되게 걷는다던가 일단은 게 있나요? 연령대 가족 마을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연령대가 좀 다양해야 된다고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좀 삭제된 부분이긴 한데 노인회관에 계시던 그 분들도 다 좀비를 변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민걸이랑 사투를 벌이는 씬이 있는데 거기 제가 피치 못할 뭐 그게 좀 빠졌어요. 저도 나중에 저도 그렇고 뭐 남규 씨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고생 많이 찍었거든요. 그 터미널에서 터미널 보면 갑자기 쑥 사라지잖아요. 저 옷은 어떻게 입고 나타났지? 막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 영화 좀 제가 마지막까지도 좀 아쉬웠던 게 민거리 부분이 많이 삭제가 됐어요. 네, 그게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나 어떤 좀비와 해거리 쪽으로 좀 마지막까지 좀 의견이 좀 치우치다 보니까 그럼 사실은 좀 민거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좀 양보를 많이 했죠. 저는 근데 그 부분이 더 저희 영화에서 나름 머리 씬이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긴 장면들이 많거든요. 재밌는 만나면 안 될 그 두 무리가 만나가지고 막 그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준걸 남주 서사라든지 민걸과 해걸의 서사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궁금하시다고 이러면서 특별히 따로 이제 삭제된 어떤 설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좀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제된 데는 혹시 이제 상영 시간을 2시간 안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요. 원래 처음에 편집했던 번에는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러닝타임이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한 2분 정도 더 긴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없었던 것들이 좀비와 해거리 부분을 제가 처음에 좀 포기를 했죠. 사실 이게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되나? 이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제가 사진을 찍을 때부터도 그냥 좀 염두를 안 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여러 버전을 만들다 보니까 좀비 해거리 쪽이 그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거리 쪽이 좀 많이 손해를 봤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독님에게 감독판 한번 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저한테 권한이 없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저도 질문하면서 아무런 권한이 답변이 뭐였는지 저희 지금 뭐 프랑스에서 리메이크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인만 받아갔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럼 리메이크 판권료에서 감독님에게 좀 떨어지는 아무런 저는 역적이 네, 잠시만요. 드디어 저희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려면 앞으로 한 10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이거 하나 저도 알게 된 건데 언젠가는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갑니다. 그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근데 그것도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 투자 받아 그 프랑스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꺼번에 뭐 자기네들이 해볼만 하니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만들어지면 돼. 뭐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런 거. 네, 뭐 저는 저보다 잘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감독님 만드실 감독님에게 이렇게 좀 미담을 또 감독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의 이제 다음 작품을 궁금해하시는 그런 질문도 많고 또 뭐 이런 또 글이 있는데 블록버스터가 난무하는 요즘 풍산리 시골 롤러코스터 시즌 2가 간절히 기대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뭐 이 작품에 대한 속편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예. 프랑스에서. 아, 네. 예, 그 작품 그럼 이제 프랑스에서 나오면 예, 그걸로 예, 대신 또 해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불꽃놀이 이미지가 나오는 영화들 이제 계속 만드시겠다 했는데 혹시 다음 작품으로 이제 준비 중인 작품 있으신가요? 네, 있는데. 네, 있어요. 사실은 드라마를 하게 될지 영화를 하게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피치 못하게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좀 겪었잖아요. 저도 같이 세게 맞았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다음 작품은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영화가 될 것 같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큰 스크린에서 보는 그 이 체험은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그냥 좀 오래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다른 형태의 이야기지만 결국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르도 완전히 다르고 뭐 그렇긴 한데 다른 형태의 가족 이야기. 네, 뭐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그 다음 작품 좀 더 빨리 봤으면 하는 관객분들의 이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감독님께서 꽤 오랜만에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고 또 이런 방식도 처음이었으니까 좀 소감도 궁금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와이프가 계속 저보고 핸드폰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저 아직도 아이폰 6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또 만든 지 조금 된 영화인데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영화인데 뭐 쉬는 날 또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좀 다른 영화, 좀 뻔하지 않은 어떤 다른 영화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 감독들 그리고 또 창작자들한테는 뭐 다른 거보다도 그냥 많이 봐주시는 게 많이 봐주시고 많이 또 언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신념처럼 갖고 있는 생각이 세상에 어떤 영화도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의도나 뭐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빨리 아이폰 최신판으로 바꾸셨으면 하는 마음 들고요. 이렇게 좀 GV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